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힘있는 음악산업 관계자는 누구일까요? 빌보드는 얼마 전 2015년 버전의 새로운 가장 힘있는 100명의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그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바로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사장인 루시안 그레인지입니다. 루시안은 올해 54세고요. 수많은 히트 가수들을 발굴하고 기획한 음악산업계의 거물입니다. 평생 동안 이 분야에 종사해왔죠. 빌보드에 따르면 그는 요즘 음악계의 미래를 구상하기에 바쁜데요. 작년 9월에는 유니버설 산하의 모든 사장과 임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우리 회사가 리셋 버튼을 누를 때가 왔다 하고 말했다고 하네요. 과연 미래의 음악회사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2015년 가장 힘있는 100명의 리스트는 현재 빌보드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고요. 간략히 몇 개의 순위만 더 말씀을 드리면 2위는 라이브 네이션의 대표 마이클 라피노, 3위는 아조프 MSG 엔터테인먼트의 어빙 아조프가 차지했습니다. 아조프는 2년 전에는 라이브 네이션의 대표를 맡고 있었죠. 음악은 최근에 유니버설 뮤직에서 발표된 팝 음악 하나 듣겠습니다. 이매진 드래곤스의 샷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달라지는 주택 청약 요건으로 과열 조짐까지 보이는 분양시장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이달 말에 주택 청약 요건이 완화가 되고요. 이어서 4월에는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변화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청약장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주택 청약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될지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팀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는 27일부터 청약 제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몇 가지 짚어주시죠. 예, 우선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국민주택의 그 청약 자격에서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세대원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1세대 1주택자라는 것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입주 절차를 좀 간소했다라는 건데요. 국민주택은 지금 1, 2, 3순위 이렇게 순위를 3단계로 나눴고요. 네. 민영주택은 1, 2, 3순위에서 3순위가 없어지고 1, 2순위로 이렇게 축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1순위 청약 자격이 종전에는 이제 청약통장 가입 후에 24개월, 2년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거를 1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2번만 납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방은 이미 이것이 이제 6개월로 단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입주자의 그 저축, 예치금액 변경 기간 이런 제한을 좀 완화했는데요. 규모를 변경하면 2년이 있어야 됐었고요. 청약 제한도 3월 이런 그 제한 기간들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했습니다. 아예 없앴어요. 그러니까 예. 청약 조건을 변경하면 네. 기다림 없이 즉시 청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예치금액 이하의 그런 평형에 대해서도
이제는 청약이 다 가능하게끔 완전 개방이 됐습니다. 예. 이것에 뒤에서 나중에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그리고 이제- 6가지 다 예. 됐나요? 하나 더 있나요? 예. 아직 이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이제 청약 가점 제도에서 유주택자 감점제를 폐지했고요. 네.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기준도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약 가점제에서 민영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가점제는 2017년부터는 지자체장의 자율로 운영한다.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그런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보면은요. 그냥 네. 그 하나하나는 기억을 못해도 청약하기 되게 쉬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청약 제도가 예. 거의 뭐 무장 해제 수준으로 무장 완전히 해제. 전면 개편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장은 달궈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좀 파급 효과가 큰 제도는 역시 이제 아까 수도권 1순위를 1년으로 단축한 이것이 이제 크고요. 네. 그런데 청약자들이 대거 합류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예치 금액 이하 주택은 청약이 가능하다. 이 뜻은 뭐냐면은요. 네. 서울 기준으로 예를 들면 청약 증거금 1,000만 원은 현재는 그 135제곱미터 그러니까 102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135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예. 알기 쉽게 구태여 옛날 평수를 좀 불가피하게 쓴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는 분양 평수로 40평에서 50평 사이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바뀐 거에 의하면 50평 이하 전평형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넓어진 거네요, 되고 훨씬 더. 예. 한산평도 할 수가 있고 예. 40평, 50평 이하는 전부 다 된다는 거고요. 서울 기준으로 청약 예치금 1,500만 원 이것이 있는데 이거는 분양하는 모든 평형의 청약이 다 가능하다 이 뜻이 됩니다. 네. 종전에는 이게 50평가에만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평형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예. 가장 크게 개선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거의 중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밖에도 네네. 또 바뀌는 것들 중에 기억할 만한 것이 있나요? 네, 이제 이런 그 제도 자체가 향후에 예. 상당 부분 이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사실상 제가 뽑은 좀 핵심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청약통장 이렇게 가입자 1순위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에 이제 관심이 증폭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청약통장 가입자는 1월 말 현재 네. 1,774만 8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최근에 많이 많은 거죠. 최근에 많이 늘어났나요? 최근에 가입자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많이 늘어난 추세는 청약통장이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제 단일화되는데요. 예.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제 일종의 좀 만능 통장이라고 그래서 이 통장에 가입하면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도 최초 청약을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양쪽을 다 할 수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소득공제 혜택까지 부여를 하고요. 나름대로는 적금 통장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예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전세난에 따라서 실수요자들 위주로 이 청약에 또 상당 부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일부의 투자자까지 또 가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약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이렇게 많이 풀어주고 정말 무장 해제까지 시킨 데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팀장님 보시기에는 그 의도는 어떤 것이라고 보고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이제 청약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네. 이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 아파트가 분양 공급이 시장에,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제 시장 활성화의 두 가지 축은 일반 매매 시장의 활성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난의 그 완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전세난 완화에서 이 분양 시장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전세난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른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이 분양 시장에 대거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 새 아파트라는 수요가 네. 상당 부분 주택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으면서 당장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주거, 이 삶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분양시장의 청약이 이 전세입자들로 하여금 이제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런 네.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전세난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이제 이런 분양시장의 활성화는 조금 더 매매시장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그 주택거래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정부로서는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제도 완화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보신 게 이제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신 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은 같아요. 새 네네. 아파트에 대한 어떤 수요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네. 전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 네. 집으로 마련을 하자는 그런 가능한 사람들이 옮겨 탈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런 수요에 맞게 공급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 다음 달에 최대 분양 물량이 나온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제일 인기 있는 곳은 어딘가요? 우선 이제 지금 전국에서 3월 달에 5만 5천 가구 정도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수도권을 살펴보면 이제 선호도가 높은 이제 이런 공공택지 지역이 예. 있게 되는데요. 네. 역시 이제 작년에도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위례 신도시나 네. 그리고 수도권 남부입니다만 나름대로 명품 신도시를 지향하는 그 광교 신도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규모 면에서는 이 수도권 신도시에서 가장 큰 동탄 2신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물량이 이제 아직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그래도 오래됐습니다만 김포 한강 신도시나 인천 청라 예. 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량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공공택지 위주로 네. 상당 부분 아직까지 물량이 남아 있어서 좀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량도 이건- 쏟아지지만은 네. 이 기대를 가지고 몰려드는 정말 이게 청약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많이 참여들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이렇게 네네. 몰리게 되면은 청약이 너무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요? 우선 청약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일정 지역,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지역은 다소 과열 현상이 있어서 네. 좀 전에 뭐 100대 1에 넘는 그런 그 기록을 하기도 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또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1대 1을 채우기에도 아직까지 급급한 이런 지역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분양 시장은 아직까지는 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그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그 과열을 네. 의식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분양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은요. 네. 공급이 좀 과잉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공급 과잉 문제는 이제 우선 단기적으로 3월에 5만 5천 가구 이렇게 이제 몰리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물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예. 다 흡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국지적인 지역들 위주로 예. 물량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1만 6천 호 정도가 공급되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약간 이제 국지적인 지역의 그 공급 과잉 문제는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분양이 되는 하지만 곳도 이제- 있겠죠? 예. 예.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네. 일부 특정 지역의 공급 과잉 우려는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예.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골고루 공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 과잉을 지나치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이라는 것은 네. 이 지역 간 대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서 주택이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 주택이 남아 돌아간다 해서 그것이 서울의 사람들의 주택의 대체 역할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공급 계획은 이 국지적으로 지역별로 정교하게 이런 그 주택 수급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양시장의 열기는 상당할 텐데, 이 마지막으로 청약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곳들 조금 더 짚어주시고요.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점들도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주의 깊게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은 역시 이제 서울 지역에서 보게 되면 네. 다시 한번 그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분양에 나선다는 겁니다. 대거. 예.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이 도심의 집중 현상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향후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재건축 중심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송파의 뭐 가락시장이 됐던 서초, 반포 이런에 나오는 예. 아니면 이제 고덕동이나 이런데 분양이 되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은 역시 그동안 이제 추진됐던 뭐 왕십리 뉴타운이라든가 부가현 뉴타운 같은 이런 재개발 위주의 지역도 나오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의해야 될 이런 것은 청약을 할 때 이제 좀 무엇일까요? 예. 주의해야 될 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이제 이것은 청약은 아직까지는 투자자 위주보다는 실수요자 위주의 그런 관심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자기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주거 선택을 할 때 교육이라든가 교통, 주거 환경 이런 편의시설 이런 것을 본인만의 기준으로 우선 정립을 해놓고 주변 시세를 또 철저히 비교해서 청약에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또한 이제 인기 지역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건 청약은 인기 지역은 뭐 100대 1이 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차피 뭐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에 당첨을 위해서라면 본인의 그 상황에 맞는 이런 차순위 지역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기준이 중요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서울에서 전세를 사는 분이 갑자기 네. 분양 청약을 한다 그래서 외곽 지역으로 그렇게 멀리 나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 주거 지역을 순간 뭐 이렇게 변경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직장이나 네. 뭐 교육 이런 교통 이런 거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자기의 상황에 맞는 이런 네. 것을 기준을 잡고 분석을 해서 청약에 예. 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예. 청약을 할 때 특별 공급 제도가 있는데 이 네. 특별 공급 제도도 본인에 맞게 한번 알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아주 자세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달라지는 주택 청약 요건들 KB국민은행의 박합수 부동산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2588. 네, 생생경제 3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창업 컨설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부동산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새 아파트에 대한 청약 얘기들 굉장히 열기를 띠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셋값은 올라도 거래량은 늘지 않고 또 강남과 강북의 동조화가 깨진 그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 컨설팅 시간에는 음식점을 재창업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나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생생경제 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주소는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입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 사는 걸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1%대 대출 상품입니다. 무주택자가 6억 원 이하인 중소형 아파트를 살 때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신청하면 정부가 2억 원 이내에서 집값의 70%까지 빌려주죠. 20년 후에 일시상환하면 되는데 연이율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1억 원을 빌려도 한 달 이자로 12만 5천 원만 내면 되는 거죠.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자격 제한이 있고 나중에 집을 팔아서 얻은 차익을 정부와 나눠야 합니다. 2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그 절반인 1억 원을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빌렸다면 집값이 5천만 원 올랐을 때 그 절반인 2,500만 원을 정부에 뱉어내야 한다는 거죠. 다음 달에는 우리은행이 소득 상한이 없고 9억 원짜리 중대형 아파트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네,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까? 잘 보냈습니다, 저도. 네, 이 설 연휴 지나고 나니까 날씨는 굉장히 따뜻해지고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경제에도 봄이 올까요? 와야 되는데. 네. 당일로는 경제 봄이 좀 와야 되는데, 그죠? 네. 근데 이제 설에 모두 경제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얘기하는 게 전부 다 표면이고요. 네. 사실은 그 밑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저성장 시대에 정말로 들어섰다.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예. 어쩌면 이 저성장 시대가 우리 세대에서 못 벗어날지도 모른다. 하는 그 저성장 시대 무서운 얘기. 네. 그리고 저성장 되니까 자연히 돈값이 내려가는 저금리 시대. 그렇죠. 또 그다음에 마침 유가 하락까지 합치가 저물가 시대. 예. 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 변했다 하는 요걸 사실은 또 보고 봐야 되는데. 네.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된다. 현상으로 나타나니까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장사가 안 된다. 또 예. 집값은 정부를 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오르느냐. 안 올라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좋아하다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저금리에다가 저성장이면은요. 일단은 예전에는 돈을 갖고 있으면은 금리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이자 많이 받아서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려워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도 어렵고, 근데 물가도 떨어지고 이러면은 기업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런 기조가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요. 예.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갔습니다. 일본이 대표적인 것 같네요. 예. 예를 들어 눈을 조그맣게 굴리거나 쇠를 굴리거나 콩 정도 굴릴 때는 막 굴려서 푹푹 불어나는데 형치가 크다래지면 그게 서서히 굴려야 되거든요. 네. 깨나 콩, 달걀 굵기 정도로 굴릴 때만큼 빨리 속도가 안 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람한테 눈을 굴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는 거 서서히 굴리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 사는 미국, 유럽, 일본 전부 다 일정 수준 2만 달러, 3만 달러 되면은 저성장으로 채택하게 마련입니다. 네. 다만 이제 노르웨이처럼 북해에서 기름이 펑펑 난다든가 기술 혁신하면은 그 정도를 좀 높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다만 이제 기술 혁신하고 규제 완화하고 특별히
투자를 활성화하면은 더 나아지기는 할 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성장 체제에 들어갔다 하는 그거를 우리가 그렇군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설에도 뭐 보나마나 모여서 부동산 얘기들 많이 나눴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경제신문에 논설위원 한다고 저보고도 부동산 어떻게 되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물어가지고. 그렇죠. 예. 사실은 저는 잘 모르거든요. 네. 부동산 모른다면 없어 있고 뭐 제가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급 그렇게 강의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도 물으니까 제가 나오는 기사들과 요즘 뭐 글들 종합해가 쭉 보니 몇 가지 트렌드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그걸 같이 한번 우리가 볼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우선 한 세 저성장 가지 트렌드.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집을 적어도 주택에 관한 매수자가 갑이 됐다. 살려는 사람들이 더 크게 네. 더 좋은 위치에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수자가 갑이 됐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달 필요 없다. 집값이 막 오를 때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막 사야 되는데 또 자고 나면 오르고 막 옛날에 막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떵떵거리는데 지금은 파는 사람이 불안하고 사는 사람이 아주 떵떵거리는 갑이 됐다. 네, 그래서 네. 최근에 전세가율이 막 올라서 전세값이 집값이 90%까지 올랐다. 일부 지역 그걸 같은 뭐 경우는 미친- 그렇죠. 예, 그걸 미친 전세라고 하는데 미친 전세가 아니고 그거는 미친 전세라고 하는 사람이 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떼일 위험이 없다면 전세값은 당연히 올라가 집값만큼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오히려 집값에 대한 부동산 세금이라든가 그 집에 그 감가상각비가 나오잖아요. 낡아지잖아요, 집이. 그렇죠. 그런 비용까지 하면 전세값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집값보다. 그런가요?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니 당연하죠. 네. 집을 이용하는데 이용 가치로 보면 집을 사는 게 이용하려고 산다고 보면은 네. 그 사는 사람은 자기 소유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네. 만만찮습니다. 구입할 때 거래 비용 또 중개비도 들죠. 집 사면 수선을 해야 되죠. 예. 또 집을 사면 어떤 집이든지 낡아지잖아요. 점점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비용을 감안하지 전세는 이따가 내 돈을 그냥 받아가 나온다면 집값보다 쌀 이유가 없는 거죠. 집값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조금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정리하면 그렇게 보면은 네. 제 비용까지 하면은 전세값이 집값보다 저는 더 비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다만 거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전세가 떼일 확률이 위험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네. 전세를 살면은 나는 내 원하지 않을 때 2년 만에 이사를 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안고 있는 거죠. 주거가 불안정하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어쨌거나 전세값이 오르는 거는 당연한데 네. 왜냐하면 저금리니까 집을 사서 집값을 사용 가치를 받고 빌려주는 주인이라면 네. 전세를 받아가지고는 그 돈을 굴려서 사용 가치를 돈 현금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보면은 전세값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건데 막연히 전세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 저성장 시대 바로 저금리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말이죠. 얘기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도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연금이 우리가 저금리 시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려면은 네. 현금으로 치면은 요즘 얼마를 해야 될까요? 뭐 아주 큰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바로 그런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 또박또박 현금으로 나오는 게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전 식으로 고금리 시대면은 내가 퇴직금을 회사에서 물려다가 1억, 2억 정도만 받아도 거의 공무원 연금만큼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균형이 깨져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저금리로 그렇습니다. 이유가 통하네요. 그렇죠.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세금을 많이 받아도 굴릴 데가 없고 다른 데 위험하니까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 집의 본질적 가치, 네. 집의 사용에 대한 가치로 보면 전세금을 더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전세를 올라가는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네. 현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현상으로 그 올라가는 이유를 우리가 따져보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금리라서 돈을 굴릴 수가 없으니까 전세를 그렇습니다. 뭐 반전세로 한다든지 월세로 바꾸게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전세가 오르는 거에 대안으로 반전세 혹은 월세로 넘어가는 시장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전세는 없어지는 건데 굳이 전세를 그거를 트렌드 전세만 놓고 보면 바로 우리가 그런 현상이 있다. 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집 보유에 따른 부담, 보유 세금, 그다음 집의 가치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들어가면 전세금이 사실은 더 높아야 되는데 다만 그 전세금이 떼일 리스크 때문에 계속 네.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세값이 집값에 그동안 뭐 부동산 업계는 그런 얘기 있었다 그래요. 70%. 네. 집값의 70%로 전세값이 오르면 그때부터 집을 산다.
보통 그랬었죠. 70% 룰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예. 안 맞는 거죠. 네. 70% 지금 넘어 안 맞죠. 90%까지 갔다 그러더군요. 네. 그리고요, 부동산도 사실 우리가 시장이 죽었다라고 하지만은 주택 거래량을 보면은 적진 않아요. 지난달에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예. 예. 제가 트렌드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 너무 오래 얘기했네. 바로 그게 첫 번째 트렌드. 두 번째가 바로 김행카가 이야기한 대로 거래량이 늘면, 전에는 그랬답니다, 과거에. 예. 거래량이 늘면 받은 집값이 올랐다.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2006년도 집값이 무지 오를 때 거래량이 늘더니 또 집값이 오르더라. 예를 네. 많이 드는데요. 우리 작년에 전국에 집이 매매된 집이 몇 채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겠어요. 작년에 100만 채가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100만 채요. 거래량이 예. 2014년에. 이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그게 늘어난 거래요. 제가 통계를 봤더니 2006년도에 네. 108만 채가 팔렸다고 합니다. 오, 거의 비슷하네요. 108만 채.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때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집값이 오른다 하는 게 주택업계의 하나의 공식처럼 그랬는데 네. 작년에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도 집값이 안 오르더라. 예. 네. 그러니까 그 공식이 또 하나 트렌드가 깨졌고요. 거래량이 느는데 집값이 안 오르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 역시 그렇겠죠. 만약에 뭐 예. 사는 사람들이 뭐랄까 값이 되니까 네. 만약에 오르고 막 올리고 이러면 안 사버리고 네. 안 오르는 지금의 선에서는 살 용의자가 많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앞으로 오르지 않을 거라는 쪽에 베팅을 하는, 오르지 않을 거라는, 오르더라도 아주 작게 오르는 거라고 전망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네. 또 한 가지 네. 있다면은 어떤 게 트렌드가 네, 있을까요? 바로 그 두 가지고 또 하나는 소위 전에는 뭐 서울 강남 이렇게 해서는 뭐 강남이다 서초다 해서 여기에 집값이 오르면 다른 데 따로 오른다고 했잖아요. 동조화. 예. 네, 동조화. 그다음 네. 거기서 뭐 집값이 오르면 따로 오른다. 예. 강남의 재건축이 오르면 오른다 했는데 그게 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건 제 분석이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 분석해놓은 걸 제가 이렇게 가만히 꼼꼼히 읽어봤더니 네. 그 수치별로 해놨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강남, 서초 이런 서울 강남의 재건축이다 뭐다 해서 집값이 오르면 다른 데 따로 오르는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강남은 네. 그대로라도 다른 데 오른 지역도 있고 뭐 재건축이 조금 반짝했을 때도 다른 데 따로 오르지 않아서 지역별로 그다지 따라가지 않더라. 네. 이게 또 하나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뀌고 있는 룰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 그러니까 같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동산 세계 이건 뭐 사실은 전문가들도 왈가불가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지금 현상적으로 나는 트렌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우리는 이 속에 사는 바로 저성장 시대, 예. 저금리 시대, 그다음에 저이자, 저물가 이 시대에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구나. 네. 부동산도 변하고 앞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저성장 되니까 당장 고용시장에 일자리에서 확 우리가 영향을 벌써 미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 매출 국내 상대로 한 매출 줄어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 큰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작은 현상들이다. 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조금 앞으로 변화가 심하도록 좀 담담하게 볼 수 있고 네.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조가 변하고 룰이 변할 때는 그걸 잘 타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예, 그렇죠.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네, 창업, 생생경제에서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할 것은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다 어렵지만 특히나 우리 주변에 음식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 안 되는데 계속 잡고 있기도 그렇고 또 다른 것을 하자니 다른 것은 아는 것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시 성과를 낼 수 있게 바꿔야 되느냐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음식점 재창업에 성공한 사례들을 좀 들어보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이게 음식점 하다가 음식점이 아닌 다른 업으로 바꾸긴 참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음식점에서 음식업을 하면서 이 주 종목을 바꾸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쉽나요? 아무래도 뭐 음식점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음식점 자리에다가 옷가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똑같은 음식업을 하면서 약간의 업태를 바꿔보는 네. 이런 쪽의 시도가 요즘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최근에 특히 이제 음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거의 1년에 한 95만 명 정도가 창업을 합니다만 네. 이 중에서 거의 뭐 최소한 70% 이상이 외식업 창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창업하는 거 못지않게
상당히 또 실패율도 좀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문제는 계획했던 만큼 성과 창출이 안 됐을 때는 네. 그냥 문 닫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안정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나 그다음에 직접 이런 쪽의 컨설팅을 원하는 이런 창업자들은 계속 좀 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표님 이게 근데 내가 딱 안 된다 혹은 바꿔야 된다 이런 시점을 전문가가 아닌 한은 참 진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성공한 사례 이야기를 좀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도 작년 연말에 저희 사무실을 전화를 한번 주셨던 분인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40대 초반이고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처음으로 작년 말에 전라도 광주 수안지구라는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던 서울에서 특히 이런 젊은 층 상권에서 인기를 끌었던 치즈 등갈비집을 오픈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서울에서 되니까 지방에도 잘 되겠지 이렇게 해서 직접 요리 컨설팅하는 기관에서 뭐 기백만 원을 직접 지불하고 레시피를 전수 받아서 이렇게 오픈을 했었는데요. 막상 오픈을 해보니까 전혀 이 광주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좀 냉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서울의 젊은이들은 상당히 홍대에서는 잘 됐었는데 이 지방 어떤 광주 지역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한번 와서 보고는 두 번, 세 번 오지를 않는. 네. 그래서 오픈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당히 좀 이 고민을 하셨었고, 그래서 그때 과연 이 가게를 이대로 가야 될 것인지, 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상의를 했던 이런 사례입니다. 그분은 그러면은 문을 연 지 얼마나 되는 시점에 이런 고민을 하셨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들은 오픈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2달, 3달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거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거 1년까지 참아야 될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개월 시점에서 그냥 한 달 정도 지나고부터,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던 이런 케이스인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치즈 등갈비 같은 경우가 인근 상권,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 가게를 중심으로 주변에 2-3개가 더 오픈을 해버린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입지에 치즈 등갈비집이 오픈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이 지금 우리 이광성 대표의 가게의 어떤 고객 유입률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 동일한 아이템으로 계속 가기에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한 달, 거의 2달 만에 이 새로운 대안 찾기를 해야 된다는 결정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해서 재창업에 성공을 하셨다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그러면은 다시 가게를 바꾸는 재창업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보통 이와 같은 경우는 직접 이 점포 클리닉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내려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한번 제가 현장을 내려가 보면서 1차적으로 했던 일이 소비자 조사를 대대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봤거든요. 네. 이 주변 소비자들이 과연 이 가게를 인지하고 있는가, 인지한다면 도대체 가격 대비 만족도라든지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근데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아이템들을 저희가 추천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재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들여서, 즉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아이템,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고깃집 중에서 또 다른 업태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요즘 좀 아무래도 주택가 상권에서 인기가 있으면서 품질로 승부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 중에서 제주도에서 직송한 이런 제주도 삼겹살집을 전수 창업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네. 서울에서 직접 상업 중인 가게에서 한 달 동안 직접 고기 만드는 법부터 운영 노하우까지를 완벽하게 실습 체험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간판도 새로 달고 해서 재창업한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달 동안 다시 준비해서 문을 열어서 장사는 잘 됐나요?
사실 치즈 등갈비를 하던 그 시점에 하루 매출이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그럼 한 달 매출 500만 원이 안 됐던 이런 케이스인데요. 지금 새로 재오픈을 한 지 지금 한 이제 2달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 하루에 미니멈 한 최소 7, 8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0만 원 매출까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런 그 기존의 이 좀 품질 좋은 삼겹살집이라는 이 가치가 오히려 주변 이 주택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달 매출 기준으로도 보더라도 최소 2천만 원 이상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월 임차료 150 정도를 빼고 인건비를 뺀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최소한 30% 정도는 순이익률로 네.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창업이 다 성공하지는 않을 거고 또 재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건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요 재창업을 한다는 개념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특히 네. 장사가 안 되게 되면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해당 가게의 모든 정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다시 오픈하는 것보다는 일단 문 닫고 나가고 싶다. 그래서 얼마라도 준다면 그냥 무조건 나가겠다, 폐업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이 정이 떨어짐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손실률은 계속 커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창업 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정을 떼는 이런 거보다는 이 상황에서 이 재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아이템들이 어떤 건지 네. 두 번째는 단순한 체인점으로 간판을 달려면 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당 사업의 핵심 가치를 네. 직접 몸소 체험해서 재창업하는 네네.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동시에 기존보다는 더 나은 이런 서비스 경쟁력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까지 잘 포장이 된다면 소비자들은 다시 이런 뜸한 발걸음을 다시 해당 가게로 다시 이어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식점 재창업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모두의 마블의 요새 선멸전이 새로 나왔대. 요새 선멸전? 내 요새는 방어하면서 적군의 요새를 파괴하는 거야. 재밌겠는데? 지금 다들 난리야. 요새 총 공격! 모두가 즐기는 스마트폰 게임 모두의 마블. 요새 선멸전 업데이트. 요새 선멸전에서 스릴 넘치는 전투를 즐겨보세요.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